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줄어듭니다. 연락하는 사람도 줄고, 만나는 사람도 줄고, 마음을 나눌 사람도 줄어드는데요. 젊었을 때는 관계가 많아서 피곤했다면, 이제는 관계가 적어서 외롭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혼자 있고 싶어서 사람을 멀리 했는데, 막상 혼자가 되니 더 쓸쓸해집니다. 당신도 그런가요? 집에 혼자 있을 때 문득 찾아오는 그 감각.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 휴대폰을 보며 그래, 이제 내 시간이니까 좋은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해보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외로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의 외로움은 일시적이었죠. 누군가를 만나면 금방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외로움은 다릅니다. 사람을 만나도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 속에서 더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외로움의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바깥을 향해 살았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세상에 나를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안으로 향합니다. 그때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텅 빈 내면입니다. 평생 바깥만 보느라 정작 내 마음은 돌보지 못했던 자신. 그 공허함이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밀려옵니다.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중년과 노년이 공통으로 겪는 마음의 구조입니다. 관계는 줄어들고 역할은 사라지고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 속에서 외로움은 점점 더 단단한 실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외로움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더 깊어지고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의 일상을 잠식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외로움이 당신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외로움의 정체를 똑바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 외로움을 깊이 기록했습니다. 18년의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환대가 아니라 더 깊은 고립이었습니다. 그는 그 외로움 속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외로움과 함께 살아갔을까요?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는가? 먼저 외로움을 부정한다. 나는 괜찮아. 혼자 있는 게 편해라고 말한다. 실제로 편한 것도 맞다. 사람을 만나면 피곤하니까.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는 자신을 나약하다고 여긴다.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은 외로움을 채우려 한다. 취미 생활을 시작한다.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여행을 떠난다. SNS에 글을 올리고 댓글이 달리길 기다린다. 자식에게 연락하고 옛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건다. 무언가로 이 빈자리를 채우려 애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을 참는다.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라고 체념한다. 외로움이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려 한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 감정이 사라지길 바란다. 언젠가는 이 외로움이 익숙해지거나 무뎌질 거라고 기대한다. 당신도 이런 방법들을 써봤을 것이다. 외로움을 부정하거나 채우거나 참거나. 그리고 이 방법들이 전부 통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외로움은 부정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무언가로 채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참는다고 견딜만해지지도 않는다. 이런 방법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이유가 있다. 우리는 외로움을 결핍으로 보도록 배웠기 때문이다. 무언가가 부족해서 생기는 감정. 그러니 채우거나 없애야 하는 것.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즉시 그것을 해결하려 든다. 하지만 외로움은 해결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정반대로 말했다. 외로움은 채워야 할 빈자리가 아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자신을 마주하는 순간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각이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렇게 기록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나를 본다. 외로움을 피해야 할 고통이 아니라 자신과 만나는 통로로 본 것이다. 그는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 머물렀다. 외로움을 채우려 할수록 외로움은 커진다. 외로움을 부정할수록 외로움은 깊어진다. 외로움을 참으려 할수록 외로움은 무거워진다. 정약용이 발견한 것은 이것이었다. 외로움과 싸우는 한 외로움은 끝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다. 채우지도 부정하지도 참지도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이다. 정약용은 완성된 성인이 아니었다. 그는 평생 외로움과 싸운 사람이었다. 1801년 40살의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다. 죄목은 천주교와의 연루. 억울했다. 그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형제들은 죽임을 당했고 그는 살아서 유배지로 향했다. 가족과 헤어지고 벼슬을 잃고 명예를 빼앗겼다. 18년. 그가 강진에서 보낸 시간이다. 처음 몇 년은 견딜만 했다. 억울함과 분노가 그를 지탱했다. 언젠가 이 누명이 벗겨질 거라는 희망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희망은 희미해졌다. 편지로만 전해지는 가족의 소식. 아내의 병, 아들들의 성장, 어머니의 노안.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쳤다.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학자라고 부른다. 500여 권의 책을 썼다고 칭송한다. 하지만 그 책들 사이에는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있었다. 밤마다 그는 가족을 그리워하며 잠들었다. 아침마다 깨어나 자신이 여전히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1818년 유배에서 풀려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때 그의 나이 57. 하지만 고향은 그를 반기지 않았다. 벼슬은 돌아오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를 멀리했다. 천주교도의 동생이라는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다. 집안은 몰락했고 친구들은 떠났다. 그가 돌아온 곳은 고향이 아니라 또 다른 유배지였다. 정약용은 그때 알았다. 외로움은 유배가 끝난다고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외로움은 바깥의 상황이 아니라 안의 상태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외로움이 언제 찾아오는지, 어떻게 커지는지, 무엇이 그것을 자극하는지. 그는 자신의 마음을 매일 기록했다.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외로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는 외로움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외로움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정약용도 당신처럼 흔들렸다. 그도 외로움 앞에서 무너졌다. 하지만 그는 그 무너짐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외로움의 구조를,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외로움은 왜 생기는가? 정약용은 이것을 구조적으로 이해했다. 먼저 자극이 온다. 누군가의 안부 전화가 오지 않는다. 명절에 모임 초대를 받지 못한다. 자식이 바쁘다며 통화를 짧게 끊는다. 이런 순간 마음에 작은 파동이 인다. 이것이 감정의 발생이다. 아직은 작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작은 흔들림. 그런데 여기서 생각이 개입한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다들 나를 잊은 건가?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은 그 작은 감정을 붙잡고 키운다. 하나의 사건을 10가지 의미로 확장한다. 전화 한 통이 오지 않은 것일 뿐인데 생각은 그것을 나는 외로운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만든다. 그 다음 집착이 형성된다. 나는 외롭다는 생각이 반복되면 그것은 하나의 고정된 상태가 된다. 이제 외로움은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나의 일부가 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외로움이 함께 깨어난다.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외로움이 옆에 앉아 있다. 외로움이 나를 규정한다. 정약용은 이 과정을 정확히 관찰했다. 그는 깨달았다. 외로움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외로움을 붙잡고 키우는 마음의 습관이 문제다. 마음은 본래 움직이는 것이다. 고요한 것이 정상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정상이다. 감정이 일어나고 생각이 떠오르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마음의 자연스러운 작동 방식이다. 문제는 우리가 그 흔들림을 붙잡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오늘 오후 창밖을 보다가 문득 외로움을 느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런 순간이 왔다. 이 외로움은 구름처럼 왔다가 지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붙잡았다.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외로움은 고정되었다. 흘러가던 구름이 먹구름이 되어 당신 위에 머물렀다. 또 다른 예를 보자. 자식이 오늘 연락하지 않았다. 당신은 섭섭함을 느꼈다. 이 섭섭함은 몇 분이면 지나갈 감정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생각을 더했다.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나이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생각이 섭섭함을 외로움으로 바꾸었다. 하나의 순간을 인생 전체의 문제로 확장했다. 정약용이 발견한 것은 이것이었다. 외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생각이 끼어들 때 외로움은 증폭된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붙잡고 되새길 때 외로움은 삶을 지배한다. 그렇다면 고요는 무엇인가? 정약용은 고요를 도달점으로 보지 않았다. 고요는 흔들림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다. 고요는 흔들림을 흔들림으로 두는 상태다. 감정이 일어나도 붙잡지 않고 생각이 떠올라도 증폭시키지 않는 것. 그것이 고요다. 마음은 파도와 같다. 파도는 끊임없이 일렁인다. 외로움이라는 파도도 온다. 하지만 파도는 반드시 간다. 문제는 우리가 그 파도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파도를 붙잡으려 할수록 우리는 물속에 잠긴다. 당신은 외로움을 다스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하지만 왜 계속 실패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외로움을 적으로 봤기 때문이다. 없애야 할 것, 이겨내야 할 것, 극복해야 할 것. 그래서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싸웠다. 나는 외롭지 않아. 나는 괜찮아.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하지만 외로움은 더 강해졌다. 마음은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억누를수록 더 강해진다. 외로움을 부정하면 외로움은 더 크게 돌아온다. 화를 참으면 화는 쌓인다. 슬픔을 감추면 슬픔은 깊어진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의 작동 방식이 그렇다. 당신이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다면 그 생각 자체가 외로움을 키웠다. 외로움에 저항이라는 에너지를 더한 것이다. 외로움과 싸우는 순간 외로움은 당신의 전부가 된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우리는 고요를 상태로 봤다. 도달하면 유지되는 어떤 경지. 한번 고요해지면 계속 고요할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외로움이 다시 찾아올 때마다 좌절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자책했다. 하지만 고요는 상태가 아니다. 고요는 과정이다. 파도는 끊임없이 온다. 한번 잔잔해진다고 파도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다음 파도가 온다. 그 다음 파도도 온다. 중요한 것은 파도를 막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지나가게 두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파도를 막으려 했다. 그래서 익사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것을 깨달았다. 그는 처음에 외로움을 억눌렀다. 학문에 몰두하며 외로움을 잊으려 했다. 하지만 외로움은 밤마다 찾아왔다. 그는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글을 썼다. 그래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멈췄다. 외로움과 싸우는 것을 멈췄다. 대신 외로움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언제 외로움이 오는지, 어떤 생각이 외로움을 키우는지, 외로움이 언제 사라지는지.
그는 외로움을 관찰했다. 판단하지 않고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봤다. 그때 그는 발견했다. 외로움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외로움을 붙잡지 않으면 외로움은 스스로 사라진다는 것을. 문제는 외로움 자체가 아니라 외로움에 대한 저항이었다는 것을. 당신의 노력이 틀렸던 게 아니다. 방향이 달랐을 뿐이다. 외로움을 없애려 한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함께 있는 법을 배웠어야 했다. 외로움을 밀어내려 한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흘려보내는 법을 연습했어야 했다. 그렇다면 정약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을까? 그가 제시한 방법은 거창하지 않다. 하지만 분명하다. 첫째, 흔들림을 탓하지 않는다.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정약용은 자신을 탓하지 않았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한가? 왜 나는 혼자 있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지금 내 마음이 외롭구나. 이 차이가 중요하다. 나는 외로운 사람이다와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전혀 다르다. 전자는 외로움을 정체성으로 만든다. 후자는 외로움을 지나가는 감정으로 본다. 정약용은 외로움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되 자신 전체로 확장하지 않았다. 당신도 해볼 수 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자신을 판단하지 마라. 지금 외로움이 있구나 라고 말해보라. 그것만으로도 외로움과 당신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긴다. 외로움이 당신을 삼키지 못한다. 둘째, 생각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낸다. 외로움이 오면 생각이 따라온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이 생각들은 자동으로 떠오른다.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붙잡을 필요는 없다. 정약용은 이런 생각들을 구름처럼 보았다. 구름은 하늘을 지나간다.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떠오르고 머물다가 사라진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생각을 붙잡고 되새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저녁에 혼자 밥을 먹는데 문득 나는 외롭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 생각을 붙잡으면 이렇게 된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다른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데 나는 뭐가 잘못된 걸까? 생각이 생각을 낳고 외로움은 점점 커진다. 하지만 그 생각을 흘려보내면 어떻게 될까? 나는 외롭다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냥 지나가게 둔다. 아, 그런 생각이 떠올랐네. 그리고 계속 밥을 먹는다. 생각은 붙잡지 않으면 스스로 사라진다. 구름이 지나가듯이. 이것은 생각을 억누르는 것과 다르다. 억누르면 생각은 더 강해진다. 흘려보낸다는 것은 생각이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다. 생각을 인정하되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셋째, 멈춤을 연습한다. 정약용은 즉 멈춤을 강조했다. 멈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멈춤은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이다. 하루 중 3분이면 된다. 앉아서 또는 서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본다.
외로운가? 불안한가? 텅 빈 느낌인가? 판단하지 말고 그냥 본다. 이름을 붙이지 말고 느낀다. 이 멈춤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보통 외로움에서 도망친다. 외로움이 오면 즉시 무언가를 한다. TV를 켜고 휴대폰을 보고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신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바쁘게 움직인다. 하지만 도망칠수록 외로움은 커진다. 멈춤은 도망치지 않는 것이다. 외로움 앞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다. 외로움이 밀려온다. 하지만 조금만 견디면 알게 된다. 외로움은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을, 외로움은 붙잡지 않으면 지나간다는 것을.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매일 이 멈춤을 실천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에 서서 자신의 마음을 봤다. 밤에 잠들기 전 책상 앞에 앉아 오늘 하루 마음이 어떻게 흔들렸는지 기록했다. 그는 외로움을 피하지 않았다. 외로움 안에 머물렀다. 넷째, 고요를 연습으로 본다. 정약용에게 고요는 완성이 아니라 연습이었다. 한번 고요해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매일 다시 흔들리고 매일 다시 고요로 돌아온다. 이것이 삶이다. 당신도 이미 알고 있다. 어제 마음이 평온했다고 오늘도 평온하지 않다. 오늘 외로움을 잘 견뎠다고 내일도 견딜 수 있는 건 아니다. 매 순간이 새롭다. 매 순간 다시 선택해야 한다. 외로움을 붙잡을 것인가, 흘려보낼 것인가. 이것이 피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의 차이다. 피한다는 것은 외로움을 없애려 하는 것이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외로움이 있어도 괜찮다고 허용하는 것이다. 피하면 외로움은 쫓아온다. 받아들이면 외로움은 지나간다. 정약용은 만년에 이런 글을 남겼다. 마음은 물과 같다. 막으면 넘치고 막지 않으면 흐른다. 외로움도 같다. 막으면 차오르고 막지 않으면 흐른다. 우리가 할 일은 외로움을 막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이 흐르도록 두는 것이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면 당신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극적인 변화는 없다. 어느 날 갑자기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완벽한 평온이 찾아오지도 않는다. 하지만 미세한 변화가 생긴다. 그 미세한 변화가 삶을 바꾼다. 먼저 감정 반응의 속도가 달라진다. 예전에는 외로움이 오면 즉시 무너졌다. 외로움이 하루 종일 당신을 지배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외로움이 와도 잠시 머물다 간다. 여전히 외롭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당신 전체를 삼키지 못한다. 저녁에 혼자 앉아 있다. 외로움이 밀려온다. 예전 같으면 이 외로움이 밤새 당신을 괴롭혔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안다. 지금 외로움이 있구나. 그냥 그렇게 말하고 그 외로움을 지켜본다. 10분쯤 지나면 외로움은 조금 옅어진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견딜만해진다. 관계에서도 여유가 생긴다. 예전에는 자식이 연락하지 않으면 섭섭함이 외로움으로 번졌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며칠을 끌었다. 하지만 이제는 섭섭함을 섭섭함으로 둔다. 아, 섭섭하네. 그리고 그 감정이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자식에게 원망의 말을 하지 않게 된다. 관계가 조금 가벼워진다. 선택도 명료해진다. 예전에는 외로움 때문에 억지로 사람을 만났다.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났다.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지만 사람을 만나도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피곤했다. 이제는 외로움이 와도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는다.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는다. 외로움이 선택을 좌우하지 않는다. 또 하나의 변화가 있다. 내면에 공간이 생긴다. 예전에는 마음이 꽉 차 있었다. 외로움, 불안, 걱정, 후회로 빽빽했다. 숨 쉴 틈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감정들이 오고 가면서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에서 당신은 숨을 쉰다. 이 공간이 중요하다. 이 공간이 있어야 생각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반응하지 않고 응답할 수 있다. 외로움이 와도 즉시 무너지지 않고 잠시 멈춰 설 수 있다. 지금 나는 외롭구나. 그런데 이 외로움과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 하지만 명심해야 한다. 이 변화는 완벽하지 않다. 여전히 외로움은 온다. 여전히 흔들린다. 어떤 날은 잘 견디고 어떤 날은 무너진다. 그래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정약용도 끝까지 완벽하지 않았다. 그는 70평생 외로움과 함께 살았다. 유배에서 돌아온 후에도 만년까지도 외로움은 그를 찾아왔다. 하지만 그는 외로움에 익숙해졌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외로움이 와도 또 왔구나 하고 맞이할 수 있었다. 당신도 그렇게 될 것이다. 흔들리되 빠르게 돌아온다. 외롭되 외로움에 삼켜지지 않는다. 이것이 현실적인 변화다. 극적이지 않지만 지속 가능한 변화다.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거창한 수행이 필요하지 않다. 평생의 계획도 필요 없다.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면 된다. 첫 번째 방법.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외롭구나. 소리내어 말해도 좋고 마음속으로 생각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이다. 외로움과 싸우지 않는 것이다. 단 한 문장이면 된다. 지금 외로움이 있구나. 이 문장이 당신과 외로움 사이에 작은 거리를 만든다. 외로움이 당신 전체가 되지 않는다. 외로움은 지나가는 감정일 뿐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하지만 반복하면 익숙해진다. 외로움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은 조금 약해진다. 두 번째 방법. 하루 한 번 3분간 멈춰 서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저녁에 잠들기 전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본다.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외로운가? 불안한가? 평온한가? 판단하지 말고 그냥 본다. 이 3분이 하루를 바꾼다. 이 3분 동안 당신은 마음의 관찰자가 된다. 외로움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외로움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 처음에는 3분이 길게 느껴질 것이다.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하면 달라진다. 외로움이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된다. 세 번째 방법. 떠오른 생각을 붙잡지 않는 연습이다. 나는 쓸모없어,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과 대화하지 마라. 반박하지도 동의하지도 마라. 그냥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지나가게 둔다. 이것은 생각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다. 생각을 인정하되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생각은 구름이다. 잡으려 하지 않으면 스스로 지나간다. 처음에는 자동으로 생각을 붙잡게 될 것이다. 괜찮다. 붙잡았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때 놓으면 된다. 반복하면 점점 빨리 놓을 수 있게 된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해도 된다. 아니, 하나의 방법도 완벽하게 할 필요 없다. 오늘 한 번만 해봐도 된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는 것이다. 정약용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다. 그는 유배지에서 수없이 실패했다. 외로움을 관찰하려다가 외로움에 빠졌다. 생각을 놓으려다가 더 깊이 붙잡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또 다음 날 다시 시작했다. 18년 동안 매일. 당신도 그렇게 하면 된다. 오늘 실패해도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된다. 외로움에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면 된다. 중요한 것은 그만두지 않는 것이다.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이다. 오늘 저녁 외로움이 찾아올 것이다.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외로움과 싸울 것인가? 외로움을 채우려 무언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외로움을 그대로 두고 지금 외롭구나 하고 말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 정약용은 70을 넘기고 죽기 직전까지 글을 썼습니다. 그의 말년글 중에는 이런 의미의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외로움은 끝나지 않는다. 다만 그 외로움에 익숙해질 뿐이라고요. 그는 외로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외로움을 없애지도 못했죠. 하지만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은 배웠습니다. 외로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법.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말입니다. 당신의 외로움도 아마 끝나지 않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은 더 길어질지도 모릅니다. 이건 피하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외로움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외로움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당신이 처음으로 자신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평생 바깥을 향해 살다가 처음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래서 두렵고 낯설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피한다면 당신은 평생 자신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끝에 발견한 것도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외로움은 비워야 할 것도 아니고 억지로 채워야 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두는 것.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둘 때 비로소 외로움은 당신을 지배할 힘을 잃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다시 외로울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이 영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약용도 외로웠다는 것. 그 역시 당신처럼 흔들렸다는 것.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해 나갔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제 어떻게 연습해 가면 좋을까요?